나른한 가을 저녁 대전 중앙시장 골목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연순 씨가 운영하는 할매 통닭의 주방에서는 저녁 장사 준비를 위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영수 씨와 함께 20년째 운영해온 이 작은 식당은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현우 저녁 좀 챙겨줘요. 현우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순 씨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부부에게 아들 현우는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모집을 전전하며 자란 영수 씨는 배움의 한이 깊었습니다. 연순 씨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우리처럼 힘든 일 안 하고 살면 좋겠어요. 법조인이 돼서 멋진 양복 입고 법정에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면 되는 거죠. 연순 씨는 기름 튀기는 소리가 가득한 주방에서 이런 말을 하며 하루하루 힘든 식당 일을 견뎌냈습니다. 그날 저녁 닭 튀기는 소리가 잦아든 식당에서 가족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과 문제집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피곤해 보이는 아들의 얼굴에는 형광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도 여자친구 있니? 연순 씨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같이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지은이고 저랑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친구예요. 연순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부에만 매진할 줄 알았던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가 지은을 식당에 데려왔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현우 오빠랑 같이 로스쿨 준비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은도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도 부모 없이 자란 기억이 떠올라 지은에게 특별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나도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님이 키워주셨지.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와. 여기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영수 씨는 평소답지 않게 긴 말을 건넸습니다. 연순 씨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부부에게 지은은 마치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길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밤, 연순의 식당에서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현우가 가게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는 귓바퀴를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험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지은이가 임신을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주방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연순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벗은 연순이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됐니? 연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달이요.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학원도 못 가고 계속 구토를 해서.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책임지는 게 맞다. 결혼을 하자꾸나. 둘 다 공부하는 처지에 따로 살 형편도 안 되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준비하도록 해라. 연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겠지. 새 생명이 찾아온 건 축복이야. 지은이 몸도 약하니 내가 잘 챙겨줄게. 너희는 공부에만 전념하렴. 어머니,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로스쿨에 합격하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니?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는 게 당연한 일이지.
연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울었는지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 앞으로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태교나 잘하렴. 생활비며 육아는 우리가 다 맡을 테니 너희는 공부에만 전념해. 식당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앞으로 더 바빠질 일상을 생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자 민서가 태어난 그해 봄, 아들 현우는 두 번째 로스쿨 시험에서도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연수는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현우야, 아직도 안 자고 있었니? 연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로스쿨 준비 그만하려고요. 현우는 모니터를 끄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민서도 있고 지은이도 있는데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연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워온 아들이 그 꿈을 접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현우야, 내가 그렇게 바라던 꿈인데. 연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가 로스쿨에 합격하면 학비도 많이 들 텐데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연수는 남편 영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걸 그랬나요? 현우가 그렇게 꿈꾸던 일인데. 사람 팔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현우는 현우 나름대로의 길이 있겠지. 영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은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연순 부부는 며느리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법조인이 되렴.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거야. 매일 아침 출근하는 현우를 보며 연수는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려가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3년 후 지은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첫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연수는 혼자 식당 주방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들은 꿈을 접어야 했지만 며느리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지은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형 로펌에 취직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육아와 가사는 온전히 현우와 연순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은아, 민서가 오늘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퇴근 후 아이를 돌보던 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서류 검토 중이라 지금은 갈 수가 없는데. 어차피 어머님이 계시잖아. 지은은 책상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연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 식당 일도 그만두고 손주를 돌보고 있지만 며느리가 아이에게 무관심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연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내일은 아버지 친구분 자제 결혼식이라 우리가 예식장에 다녀와야 할 것 같구나. 민서는 어머니, 저 내일 중요한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꼭 두 분 다 가셔야 하나요? 민서는 누가 보고요? 지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주말에는 좀 봐줄 수 없겠니?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변호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늘 바쁜 직업이에요. 현우 오빠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봐요? 연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다. 여보, 결혼식은 당신 혼자서 다녀오셔야겠어요. 연수는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는 현우를 보며 연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법조인의 꿈을 가졌던 아들은 이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 제가 씻길게요. 현우가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연수는 뜨거운 것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식당 일로 굳은 손을 매만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운한 마음도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지은이 바쁜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영수가 심한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가스를 마신 게 화근이 되었는지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힘들 때 지은이 공부시키려고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 연수는 병실에서 남편의 마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지만 지은은 바쁘다는 이유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아버님이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시간 될 때 한번 들러주면 안 되겠니? 연순이 전화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소송 준비 중이라서요. 주말에 시간 나면 가볼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병실 창가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대단한 변호사가 됐다더구나. 바빠서 그러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지은은 겨우 30분 정도 머물다 가기 일쑤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곧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연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지은의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던 모습, 며느리가 시험 준비할 때 격려하며 응원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결국 영수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며느리는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을 받느라 바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약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은 조문객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연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울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이제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저녁, 현우가 연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그래. 연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기다리던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소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지은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연수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롱 속에서 지은의 로스쿨 합격증을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영수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했을 때 연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연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정리하는 소리가 살짝 났을 뿐인데 지은이 잠옷 차림으로 불쑥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그렇게 소리를 내셔야 하나요?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시면 어떡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연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너희 깨울까봐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으면 안 될까요? 굳이 이렇게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거실에서는 민서가 퍼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서 막히자 지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아빠 닮아서 그런가?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네. 친가 쪽 유전자를 닮아서 멍충이구나. 연수는 손자의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민서가 상처받을 수 있어. 어머니,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요즘 애들은 이 정도는 들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과보호하니까 아이가 여린 거예요. 부엌 싱크대를 닦던 연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멍충이라고 부르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 공부방 불빛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장이 되어준 아들의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지. 연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참 구시대적이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살아요. 제가 현우 오빠보다 월급을 몇 배는 더 받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 말을 들은 연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식사 시간, 민서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연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민서가 제일 똑똑하지. 할머니는 다 알아. 그 말을 들은 민서의 눈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퇴근하자마자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그건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서도 있고. 상의할 게 뭐가 있나? 오빠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월급이 얼마나 돼? 내가 받을 연봉의 4분의 1도 안 되잖아. 오빠도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지은의 말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사를. 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 말을 잘랐습니다. 오빠가 그때 로스쿨만 합격했어도 이렇게 월급 조금 받는 회사 다니지 않았을 거야. 이제라도 서울 가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보라고. 연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며느리가 낯설었습니다. 지은아, 서울은 물가도 비싸고 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연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셔야죠. 요즘 변호사 며느리 둔 시댁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다들 집에 차까지 다 사준다고요. 연순과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연수는 20년 동안 식당을 하며 모은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영수가 병원비로 쓰고 남은 보험금까지 털어 아들 부부의 서울 이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로는 강남은커녕 신도시도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통장을 확인한 지은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가 이것밖에 못 모아서. 연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다니게 될 로펌 변호사들은 다들 강남에 살아요. 저도 체면이 있는데 너무 멀리 살면 곤란해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지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아갈게요.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연순의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첫 기회를 앞둔 아침, 연순의 집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전날 저녁에 내려와 있었고 연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우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시계가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지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회사 일이 바빠서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저녁 무렵 지은이 도착했습니다. 제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사는 왜 지내세요? 요즘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제사를 지낸다고. 지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수는 제사 음식을 차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아버님이 생전에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잊었니? 로스쿨 다닐 때 등록금도 생활비도 다 대주시고. 어머니, 그건 그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 이런 일에 시간 낼 여유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사 안 지내요.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명절도 안 지내고 1년에 단 한 번 아버님 제사만 지내는 거야. 그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연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산 사람이 우선이에요. 돌아가신 분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피해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연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영수가 마지막까지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로스쿨 합격증을 자랑스럽게 품에 안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처럼 아끼며 뒷바라지해준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현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마저 차렸습니다. 눈물이 앞치마에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앞에서 울음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난 후 연수는 혼자 남편의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은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깊은 한숨만이 어둠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연수는 한 달에 한 번 손자 민서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매번 가방 가득 밑반찬을 준비했지만 지은을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지은이가 야근이래요. 저녁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현우가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바쁘지. 잘 나가는 변호사면 야근도 많을 테고. 연수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연순을 마중 나가기 위해 지은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지은이 차를 확인하고는 폭발했습니다. 아니, 무슨 자격으로 내 차를 운전해?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미안해. 어머니 모시러 가야 하는데 버스 타고 가시기에는 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럼 당신이 차를 사면 되잖아. 매달 그깟 월급 받으면서 자가용 한 대 없이 남의 차만 쳐다보고. 당신도 이제 좀 노력해서 변변한 차 한 대 사보는 게 어때? 연수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며느리의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던 날들, 지은이 시험 준비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시간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다음에는 내가 버스 타고 올게.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는 또다시 야근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판사를 꿈꾸던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밤이 되어 손자를 재우면서 연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손자가 이런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어느 날 연수는 서울에 입원한 친구 문병을 다녀오는 길에 아들네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도 보고 싶고 해서 그냥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연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예의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왔습니다. 연순을 보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한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태어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 파출부 아주머니예요. 제가 부탁한 대로 오늘 청소하러 오셨나 보네요. 연순의 심장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 씨 시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다른 여성이 물었습니다. 아, 대전에서 장학재단 운영하세요. 어려운 학생들 돕는 일을 하시죠? 지은이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연수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통닭집을 하며 며느리 뒷바라지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밴 기름 냄새를 지우려고 밤마다 베이킹소다로 문질렀던 기억, 지은의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줌마, 여기도 좀 치워주세요. 지은이 손님들 앞에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수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웃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지은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친구들이 필요할 테니. 연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걸레질을 하는 손은 자꾸만 떨렸고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리는 웃음소리 속에서 연수는 자신이 뒷바라지한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눈물을 참으며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다. 민서가 달려와 연순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현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어머니, 와인을 마시고 있는 지은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지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설마 어머니를 파출부라고? 어머니를 파출부로 속인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네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지은의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분이 시어머님이신가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를 파출부로 속이다니. 아니, 그게. 지은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 어머니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호사만 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시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워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지은아, 현우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연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으실 수 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대전으로 내려갈게. 너희들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현우가 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연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일 하면서 손에 밴 기름 냄새가 이제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이 그토록 정성껏 키운 며느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전으로 돌아온 연수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그날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앉아 마룻바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연수는 지은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통닭을 튀기며 밴 기름때가 시선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시어머니였더라면. 식당이나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연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습니다. 지은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변호사인데 시어머니가 장사한다고 하기가 쑥스러웠을 거야. 곧 미안하다고 전화하겠지. 일주일이 지난 저녁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민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했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지은이는? 연순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민서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연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우리같이 수준 낮은 사람들과 살 수 없대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자기는 이제 대형 로펌 변호사인데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이랑 시골에서 장사하는 시댁은 감당하기 힘들대요. 연수는 손자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TV 앞에서 무심히 만화를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들. 내 잘못이 아니야.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자가 잠든 후 연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연순의 마음속 상처는 그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은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과하려고 전화했겠지.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연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사과는커녕 지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도 안 받았으면 그냥 대전으로 돌아가셨어야죠.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은아, 난 그저 손자도 보고 싶고.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를 기대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큰 로펌에서 일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골에서 장사하는 시댁이랑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이랑 살기 힘들어요.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주세요. 연순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걸림돌이라고. 연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는 시골 장사꾼이야. 장학재단 운영하는 시부모가 아니라서 미안하구나. 근데 지은아,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이 시골 장사꾼들이 널 변호사로 만들어줬다는 걸 잊지 마라. 어머니, 그건 이제 그만하자. 내가 이혼하고 싶다면 하면 되지. 우리 현우도 이제 더는 너 같은 아이랑 살 필요 없어.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마라. 전화를 끄는 연수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후회.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슬픔이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연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자존심을 지킬 때가 왔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연수는 아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년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 며느님께서 로스쿨을 다니실 때 모든 비용을 시어머님 댁에서 부담하셨다고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네,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전부요.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가 식당 하면서 번 돈으로 다 대줬어요. 연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며느님의 로스쿨 비용, 생활비, 최근 구입한 서울 아파트 모두가 해당되죠. 특히 로스쿨 비용을 시댁에서 부담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워낙 법을 잘 아는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더 잘할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님께서 파출부 행세를 하게 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수는 주방에서 일하다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20년 동안 딸처럼 키운 며느리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냥. 현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보자. 연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은이가 법을 잘 안다고 우릴 무시했지만 우리도 할 말은 있다. 내가 평생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변호사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수준이 낮다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서류들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아, 내가 변호사라서 법을 잘 알 테지만 이번엔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꾸나.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변호사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우리가 내 발목을 잡는다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협박성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랑 법적 싸움을 하시겠다고요? 제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인지 모르시나 봐요. 연수는 묵묵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자존심을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고 연순의 오랜 헌신이 하나둘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식당 적금 통장, 로스쿨 등록금 영수증, 생활비 이체 내역까지 20년간의 기록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후 형성된 모든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 자격증도 결혼 기간 중 시부모의 전적인 지원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도 매각해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대전 연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연수는 묵묵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야 그걸 깨달았니? 연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님 제사도 무시하고 어머니를 파출부로 속이기까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연수는 찬장에서 녹차를 꺼내 차를 우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난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온 첫날을 기억한다. 그때 내가 얼마나 예쁘고 착해 보였는지. 아버지도 널 친딸처럼 아꼈지. 근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우리를 수준 낮은 시골 장사꾼이라고 했지. 맞아, 우린 장사꾼이야. 근데 그 장사꾼들이 널 변호사로 만들어줬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로스쿨 합격했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 자랑을 하셨어. 그런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넌 어떻게 했니? 이제 와서 용서? 어머니, 제발. 지은이 연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수는 손을 빼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우리 현우도 너 같은 아내 필요 없다. 나도 더는 너 같은 며느리 없어도 된다. 연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슴 한켠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을 배신한 변호사라는 소문은 법조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은이 근무하던 대형 로펌에서도 더 이상 그녀를 둘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화려했던 변호사 경력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봄이 오고 연순의 집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에는 민서가 자전거를 타며 즐겁게 놀고 있었고 연수는 창가에 앉아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자전거 잘 타죠? 민서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민서가 제일 잘 타지. 저녁 식사 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연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 다시 한번 로스쿨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이제 민서도 많이 컸고 회사도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도 받게 됐고. 현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 꿈을 포기했던 아들이 다시 도전하겠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꼭. 현우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내 꿈이니까. 이번에는 내 힘으로 해보렴. 연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던 시절 현우가 어릴 때의 사진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현우가 다시 도전한대요. 이번에는 우리 아들 꼭 성공할 거예요. 연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연수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